트럼프를 왜 미국 사람들이 지지를 하느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한 충격에 의한 불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남좌파 현상을 되게 특이하게 보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일부라는 거예요. 삼성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때 그거를 만들어줄 중역들은 하위 20%보다 25배를 가져야 될 거야? 아니면 250배를 받아야 될 거야?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양극화라는 게 사이가 원래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양극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 하는데 저 혼자 아닌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에 힘을 얻는 이유는 대한민국 통계청과 경제학자들의 보고서를 보고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소셜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는 사회학자 이원재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대부분 양당제입니다. 물론 다당제 국가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표를 많이 가져가는 두 개의 당이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파고 하나는 좌파예요. 그럼 좌파 정당에 누가 투표를 하느냐 이거를 소득으로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지난 몇십 년간 예외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득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좌파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도대체 좌파가 언제 경제적인 승리자들의 정당이 되었느냐? 근데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도 어느 정도 연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회에서 리베럴이다 아니면 좌파다 진보적이다 할 때 1차적으로 갖는 이미지 또 이제 가지게 하려고 만들려는 이미지가 뭐냐면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교육 수준이 되게 높고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인 이상, 이거를 지금 토마 피케티가 브라만 좌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거는 계급 체계의 상층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강남 좌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 좌파 현상을 되게 특이하게 보는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일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빌보드 차트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지역에 그냥 무명 가수가 올리버 앤서니라는 분이 노래를 하나 기타를 하나 들고 불렀어요. I've been selling my soul, working all day, overtime hours for bullshit pay.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슬픈 임금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이 저임금 노동자의 한탄과 같은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를 타고 이제 바이럴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내노라 하는 부자들이 당신 말이 맞다고, 나는 부자지만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내가 인정을 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막 섞이고 막 이제 이러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합니다. 그것도 꽤 오랜 기간 1위를 해요. 이거는 일반 서민 노동자들이 나라 전체는 부자가 됐지만 그 안에서 불평등의 늪에 빠져 있고 어떤 저소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의 불만이다 정도로 저희가 해석하면은 잘 이해되고 넘어갔을 텐데, 이 올리버 앤서니가 누군가에 대해서 취재를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미국 국회의사당에 침입을 했던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음모론의 신봉자였다. 그게 어디 소셜미디어에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미국의 노동자는 우파의 음모론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트럼프가 여론조사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앞서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를 왜 미국 사람들이 지지를 하느냐, 몇 가지 층위에서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데 아주 거시적인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몇 가지 사정들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한 충격,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한 불만, 그리고 그 불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직접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불평등에 관한 지금 이제 문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1998년과 2018년의 세계 불평등이거든요. 각 나라의 내부의 불평등과 그 그래프를 이제 국가별로 병렬로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건데, 1998년에서는 미국의 저소득층이 당연히 중국의 고소득층보다 부자였습니다.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이 후진국의 부자보다 부자였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전 세계적인 그 교역의 어떤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2018년에 보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중국의 부자가 미국의 서민보다 부자가 됐어요. 한 나라의 부자 서민을 보지 말고 전 세계 인구를 다 합쳐가지고 부자 서민을 보자고요. 그러면 사실 미국의 서민은 후진국의 상층부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분포에서는 중산층에 해당이 됩니다. 후진국의 부자들보다 가난하게 됐다는 집단적인 깨달음이 이 배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가치 때문에 자기의 가난함에 불만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세계 중산층으로서 나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불만인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빗대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생각들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그 생각에 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많은 불평등 담론들이나 이론들은 사실은 미국 중산층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서민의 이해와 직접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1945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거기를 이제 영어로 봤을 때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 인상적인 거는 경제 선진국, OECD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은 단연코 1등이라는 거고, 우리가 강력한 경쟁자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더 잘 산다고 여겨지는 국가들보다 성장의 폭은 훨씬 더 컸고, 보통 야 한국이 얼마나 찬란한 산업화의 역사를 가졌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잘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뭐 산업화를 찬양하는 분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라고 드릴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불평등은 어떠냐? 한국 뭐 불평등이 심해진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과 생각과 의견들이 있지만, 그냥 소득으로만 한번 보시죠. 2013년에 굉장히 중요한 소득세 개편이 한번 있었어요. 최소한 5분위와 1분위 사이에 세후 소득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에 관한 누진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셉니다. 소득을 전체를 비교해 가지고 분위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균 소득이 가장 낮고 제일 가난한 사람은 20대입니다. 당연히 나의 뭐 첫 월급이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65세 이후 소득이 끊겼잖아요. 우리의 이미지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고액 연봉을 받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지,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건 여러분의 착시입니다. 이게 라이프 코스를 뭉뚱그려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별 내부의 차이를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가지를 지금 덧붙이자면, 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억압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민주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1987 이전의 5년은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황을 겪고 나서 그것이 주는 미래 기회와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떴고,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 비민주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억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의 합의와 동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불만이 있다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불평등하고 되게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저항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개선시켰던 기업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미래의 열린 가능성에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과로 사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최근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 4일제도 이제 시도하는 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주장할 때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막 밤새 일하고 막 불이 안 꺼지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노동 시간이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 시간이 적다라는 거는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드리는 그래프에서 예외적인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가 싱가포르와 대만입니다. 여기는 노동 시간을 높이면서 GDP를 높였던 나라예요. 한국은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싱가포르, 대만의 경로를 쫓아갈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앞으로 노동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GDP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노동 시간을 낮춰가면서 GDP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만 보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되게 근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 싱가포르처럼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몇십 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반대 경로를 간 나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몇십 년간 중국이 가장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 중국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졌겠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얼등하게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 중국만큼 생산성을 높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을 줄인 나라입니다. 이런 점들이 한국이 가진 되게 독특한 점들이에요.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이면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효율성을 중시하고 드라이브하는 무슨 정부라든지 어떤 기업의 주체 플러스
개인의 어떤 자유의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 진보적인 가치가 부딪혀 오면서 양자가 갈등적으로 협력하고 협력적으로 갈등하면서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위 무슨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고 하잖아요. 이거 사실 국제정치 이론이라든지 경제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계속 이런 것들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를 지켜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어느 세력이 어느 세력을 일방적으로 무찌른다든지 심판을 한다든지 흘러가면 안 됩니다. 계속 세력 자체가 서로를 교체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 뭔가 좋은 점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방식의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오래된 이론을 계속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까지의 통계 데이터를 계속 보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한 번이라도 평등하게 산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뭐 불평등이라는 게 좋다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분화되고 그걸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이라든지 어떤 보상의 차별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무슨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왔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회가 있고 부자인 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두 나라가 동일한 건 뭐냐면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이 0일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건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부자의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더 혁신을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국내 뭐 GDP라든지 국내 그 경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럼 삼성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 때, 지금 삼성의 중역들이나 그거를 만들어주신 부사장님은 하위 20%보다 25배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250배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받게끔 해서 그거를 달성하게 하는 게 저희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에요. 만약에 교역을 안 하고 국가의 경제가 그냥 울타리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데 이 차이가 벌어졌다 하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밖에서 많은 것을 가져와서 그 많은 것을 가져오는 걸 주도한 사람들한테 재화라든지 보상이 쌓여가지고 안이 벌어지는 거는 경제가 교역을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불평등을 저희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소위 뭐 국가 경제, 국민 경제, 요 틀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습관 때문에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일수록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분야로 꼽는 것이 사실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진국의 기초교육 과정이라든지 그 교육의 효과가 형편이 없고, 한국은 되게 형편이 좋은 상황인 거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교육을 보라. 우리는 한국의 교육을 되게 지옥 같은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은 해외보다 그 효과가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거를 경제활동에 쓰게끔 주는 어떤 기회 자체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 의무교육을 5년인가 6년인가를 받아가지고 실제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식 4년치를 획득을 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2년을 낭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과 같은 교육과정을 가진 일본의 경우 의무교육을 12년을 받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지식 14년치를 얻는다고 해요. 한국은 그것과 비근하든지 그것보다 높은 수준을 지금까지 유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개선하거나 바꿔야 될 여러 가지 한국 교육의 문제들이 있지만, 현재 있는 시스템을 약간은 긍정하는 측면에서 발전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고, 한국은 1차 취업 이후에 재교육받을 기회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그 수준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훨씬 지금 강조하거나 개발할 지금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인공지능이 지금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교육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is human.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This is the miracle.
이거는 미래에 관한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몇 가지 지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AI 같은 그렇게 어려운 거를 초중고 교육과정을 바꾸면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해줄 수 있는 건가? 사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조차도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면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계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을 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술에 관한 지식 내지는 그 지식의 효과가 민주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안 똑똑하거나 공부를 덜 한 사람조차도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저개발 국가의 교육 인프라가 낮은 나라들은 그냥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거 줘가지고 자기 경제 활동에 필요한 본연적인 지식을 학교 가서 배우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물어보게 만들면 그런 교육 효과 내지는 교육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불리함을 극복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위기와 전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논문들은 전환기라는 말을 제목으로 쓰는 경우가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일부 현실을 반영을 한다고 생각해요. 전환기만큼 더 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그 세계적인 경제 변화라든지 인공지능 사회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전환기 속에서 특수한 유니크한 위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을 제고하시고 몇 가지 상충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들과 방향성들을 이렇게 토론하고 갈등하고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방향성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개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어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